저는 올해로 72,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젊었을 적엔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지요.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외우고 새벽마다 장을 보고 밤늦도록 불 앞에 서 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저희 외아들 민수 때문이었지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영특했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살던 우리 부부는 민수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요. 남편이 갑작스레 간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는 식당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무너지고 싶었지만 민수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민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군대도 다녀온 후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해왔을 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지요. 며느리 지연도 처음엔 참 착하고 다정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음식도 함께하고 손주 소식도 은근히 기대하게 만들던 아이였죠. 하지만 행복이란 건 늘 오래 가지 않더군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 민수야? 엄마, 나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회사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진짜 평생 한 번뿐인 기회야. 처음엔 말렸습니다. 사업이 쉽지 않다더라.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괜히 모험하지 말아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번만큼은 정말 확신이 있어. 친구들도 투자했고 벌써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 다만 초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 말 뒤에 따라온 건 늘 그렇듯 똑같은 부탁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빌려줘. 이번엔 진짜야. 식당을 정리하며 모아둔 보증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들어둔 적금까지. 저는 결국 모두 꺼내 그 아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성공만 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지. 그게 어머니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어? 이번만 버티면 된다니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말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던 부탁이 어느새 수천만 원이 되었고 마지막엔 집 담보 대출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결국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다시 일어설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는 기다려달라던 그 말과 함께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세상 일은 그렇게 쉽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죠. 그 차가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집도, 돈도, 가족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척들마저 외면했고 남은 건 낡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대가가 이런 거라니. 사람 마음이란 게 참 허무하더군요. 며칠을 방황하던 어느 날 지하철역 근처에서 허기진 배를 붙잡고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혹시 이정희 사장님 아니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한 청년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부른 그 사람은 예전에 제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저 몰라보시겠어요? 저 현우예요. 예전에 사장님이 제 밥 챙겨주시고 공부도 응원해주셨잖아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현우는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참바른 청년이었어요. 돈 벌어 학비를 충당했고 누구보다 일찍 나와 청소를 했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찾아 하는 든든한 일꾼이었습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많이 도와주었지요. 현우는 제 사정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해 주실래요? 지금 사람도 필요한데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어쩐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저는 그렇게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현우의 식당은 꽤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메뉴도 세련됐고 손님도 많았지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생기더군요. 제 가게에서 일할 때 현우는 혼자 공부하는 고학생이라고 했거든요. 현우야, 너 이런 가게 차릴 돈이 어디서 났니?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식품회사 대표예요. 제가 아버지 사업 물려받고 싶으면 밑바닥부터 경험하라고 하셔서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아르바이트라 생각했던 그 아이는 알고 보니 기업 회장의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민수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이면에서 믿을 수 없는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민수 씨, 재산을 전부 사업 자금으로 돌린 게 아니라 그 돈 따로 빼돌렸대요. 며느리 지연 씨도 공모한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울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가 잃은 모든 것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그렇게 다 내어주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싸울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사람이 절망의 끝에 다다르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마르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아주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 돈이 어디로 간 걸까? 민수와 지연이는 처음부터 왜 나를 속일 생각이었던 걸까? 처음엔 믿기 싫었습니다. 내 손으로 업어 키운 아이, 죽으림을 다해 키운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어 민수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을 찾아가 제가 이름으로 받았던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제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이 바로 다음 날 민수의 법인 계좌로 송금돼 있었습니다. 송금인은 저였지만 저는 그런 이체를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거 자동이체 설정하신 건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민수는 제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간 날 단순히 서류에 사인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임장까지 만들어 놓고 제 명의의 계좌를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까지 했구나. 처음엔 무너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젠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아들은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이용한 범죄자라는 걸. 저는 곧장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억울한 만큼은 그냥 삼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간 금전거래가 아닙니다. 명예 도용, 사문서 위조, 횡령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걸로 제가 아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혈연관계라도 고의로 속이고 횡령한 경우 법의 심판도 가능합니다. 법은 냉정하거든요. 어머님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수치심보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수가 제 서류를 가지고 다녔던 시점과 이체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말하던 투자자 공동대표라던 사람들의 이름도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지연이 저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모두 캡처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이건 민수 씨 혼자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같이 책임질게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곧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 역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아드님이라도 잘못한 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죠. 그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아이였지만 그날만큼은 든든한 조력자 같았습니다. 아드님도 결국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님의 의지예요. 얼마나 굳건하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울지 않을 겁니다. 약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민수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엄마에게 전화해. 아니면 이 길로 경찰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너 내 명의로 대출받고 그 돈 내 계좌로 옮겼지. 그리고 사업 명목으로 다 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좌에 숨겼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지요. 민수야, 나는 너를 고소할 거다. 엄마를 속였어. 철저히. 너는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책임을 져야 해. 그 말을 내뱉는 제 목소리는 지난 수십 년간의 한과 눈물이 모두 응축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저는 담담히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수사관도 믿기 어려운 눈치였습니다. 친아들이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네. 제 손으로 업어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증거를 내밀자 수사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계좌거래 내역, 대출 서류, 위임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기록.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짜인 범행의 조각을 이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와 지연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초반에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결국 메시지 기록과 통화 녹취 앞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민수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엔 진짜 성공해서 갚으려고 했어. 근데 점점 더 깊이 빠져서.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너는 엄마를 이용했어. 돈이 아니라 엄마의 믿음을 훔친 거야. 그날 조사실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제 삶의 마지막 싸움이자 가장 중요한 싸움이 이제야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엄마가 너를 가르쳐줄 차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되었던 희생을 바로잡는 싸움이며 어머니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만 한다는 싸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해서 그저 용서만이 답은 아닙니다. 법은 냉정하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정말로 저를 배신한 이유, 그들이 숨겨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서류를 뒤적이며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늙은 몸이라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보다 정신은 더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조사관님이 연락 주셨어요. 새 증거가 나온 것 같대요. 현우의 말에 저는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관은 두툼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법인 계좌 외에도 개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분산시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개인 계좌요? 네. 본인 명의 외에 다른 사람 명의도 있습니다. 대부분 김지연 씨 쪽 친척들 명의예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며느리까지 동조한 것도 모자라 며느리의 가족까지 가담하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게다가요, 조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중 일부는 아예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도 있습니다. 아직은 추적 중이지만 금액이 꽤 큽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재산 은닉입니다. 내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구차한 말만 늘어놓던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얌전히 미소 짓던 지연의 얼굴도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부동산 계약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부동산요? 그럴 리가요. 가진 게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드님 명의는 아니고요. 지연 씨 이름으로 최근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서류에 민수 씨 서명이 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돈은 분명 제 계좌에서 빠져나갔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결국 사업이니 뭐니 다 거짓이었군요. 맞습니다. 사업을 빙자해서 돈을 빼돌리고 일부는 자산으로 돌려놓은 거죠.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더 차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다. 내가 숨겨놓은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내겠다. 현우도 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자주 출입하던 사무실 근처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알아볼까요? 그래 줄래? 혹시 거기서 중요한 증거가 나올지도 몰라. 현우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민수가 은밀히 출입하던 사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민수가 지연의 삼촌으로 보이는 사람과 만나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제가 대출금을 송금한 다음 날. 그 장면 하나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명, 계좌 추적과 재산 동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변호사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검찰에서 재산보전명령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쉽게 말해 민수 씨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동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싸움이라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란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연은 결국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민수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 대신 지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단다. 엄마, 나도 살려고 그랬어.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을 생각이었어. 나중에 잘 되면, 그럼 안 되면 어쩌려고 했니? 왜 숨겼어?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니? 그게 살려고 한 짓이니? 민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는 너를 아들로 보지 않을 거다. 혈육일지라도 넌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그러니 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해. 며느리 지연 역시 조사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었어요. 김지연 씨 이름으로 된 부동산 서류도 확인됐습니다. 그건 남편이 부탁해서
도장만 찍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지연이 제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마다 투자금 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를 확인했고, 그 돈이 다시 며느리 명의의 계좌로 돌아오는 흐름이 모두 포착됐으니까요. 이제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민수 부부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죄목은 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민수는 피해자 이정희 명의로 총 3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무단 사용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차명 계좌와 부동산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낭낭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끝내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릴 만큼 저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배신당한 후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더 단호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잘못은 오롯이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외 계좌 추적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조를 시작했고, 국세청 역시 민수 부부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겠지요. 내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버텨야 했지만 힘들어도 울지 않을 거야. 우리 민수 내가 끝까지 바로잡아 놓을게. 법정 항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이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을 품에 안고 키운 외아들이 저를 향해 앉아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박민수 씨,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세상이었던 그 아이는 이제 낯선 눈빛으로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로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돈은 어디까지나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습니다. 실패는 안타깝지만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내가 며느리와 함께 어떤 계획을 짰는지 내가 다 아는데.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를 대리해 나선 변호사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피고 측이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 자금 일부를 해외 계좌로 이전하고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재산 은닉과 사기 행위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니?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고개를 숙였지만 이젠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뤄진 투자였으며 실패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고, 저희 측은 차명 계좌, 허위 계약서, 며느리, 지연 명의의 부동산 내역을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 명의가 아니잖아. 왜 사업자금 일부가 당신 장모 명의로 넘어간 거지? 검사의 질문에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연만이 억울하다는 듯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다 한 일이에요. 저는 관여한 게 없어요.
그 뻔뻔한 얼굴에 저는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처음 결혼식장에서 본 날, 저 여자가 눈빛 하나로 아들을 쥐고 흔들던 그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너희 둘의 계획이었지.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루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한마디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니. 사업 실패라고? 내가 한 건 사기야. 엄마를 집도 절도 없이 만들어 거리로 쫓아낸 거라고.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난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었단 말이야. 그 말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 속이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빼앗는 게 내 성공이니? 민수야, 그건 성공이 아니야. 너 자신을 무너뜨리는 길일 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고 싶었다. 그래, 어쩌면 내 잘못도 있겠지. 나는 늘 고생을 당연히 여겼고 그 고생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지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진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속이는 게 용서될 수는 없었습니다. 몇 주 뒤 열린 변론기일에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직원이 증인석에 섰거든요. 현우가 직접 찾아가 증언을 끈질기게 부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수 씨의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부터 피고 부부가 투자금을 개인 자산 확보에 쓰겠다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심지어 김지연 씨가 시어머니 돈이니 마음껏 써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증언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방어 논리를 펼 수 없었고 민수는 결국 차명재산 목록 일부를 제출하며 재산 환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되찾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를 속이고 모성을 이용한 그 죄를 끝까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민수와 지연이 한 짓이 명백히 범죄라는 걸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제 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변호사는 놀란 눈치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날 이후 저는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의뢰했고 변호사는 지연의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끌어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상 저는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범죄라는 것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너를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는 순간까지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너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 세상이었던 아들이 낯선 존재로 변해버린 현실은 참담했지만 이제 저는 그 고통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란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거요. 법정에서 다시 민수를 마주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널 키운 것처럼 이번엔 내가 너의 잘못을 끝까지 바로잡을 거야.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계절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변호사를 바꾸고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저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를 여러 번 보내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가족이잖아. 이렇게 끝내지 말자. 재산 일부는 돌려줄게.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민수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껴안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나를 속이고, 이용하고, 짓밟았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까지 부정했어. 저는 편지를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 아들의 손길이 아니었고, 한 인간으로서 마주해야 할 가해자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수와 지연은 한쪽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민수, 피고 김지연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액 전액과 이자,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박민수는 사기 및 재산은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 김지연은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되찾게 되었고 그동안 제 명의로 떠안겨 있던 부당한 대출까지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돈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내 품에서 잠을 자던 아이가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모습. 그 모든 게 씁쓸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너는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나를 이용한 사람이고 법의 심판을 받은 범죄자야.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그건 법이 아닌 너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야 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현우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와는 달리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로 현우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일만 하시면 됩니다. 고맙구나, 현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거야.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배운 게 많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게 어떤 것인지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은 등을 돌렸고 예전에 잠깐 인연을 맺었던 직원은 제 곁에서 끝까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남편이 남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는 건 고된 길이야. 하지만 그 고된 길을 끝까지 걸어낸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만나지.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현우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며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처럼 시작했지만 현우는 제게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겼고 결국 식품 회사의 어엿한 파트너로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과정에서 제가 만든 반찬 레시피가 큰 인기를 끌어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현우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삶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배신당한 노인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멀리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그림자, 민수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잠시 가슴이 저렸지만 이번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길은 내가 만들어줄 수 없어. 그건 그 아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해.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동안 쏟아낸 눈물만큼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재산까지 빼앗겼던 인생.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섰고 마지막에는 정의와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같이 새벽에 가게 문을 열며 작은 미소를 지어봅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아직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마음이 무겁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각자가 뿌린 씨앗은 결국 자신이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길을 갑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재산도 아닌 제 자신을 지키고 다시 세운 삶이라는 이름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외아들을 위해 전 재산을 주고도 엄마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엄마를 길거리로 내몬 아들을 법정에 세우게 된 이정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책임지게 하는 어머니의 강단 있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야만 하는 모정의 숙연함을 느낍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